시작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수도회에서 앞으로 이미 닥쳐왔고 또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그 수도의 상황에 대해서 그 선행 수도회들은 어떤 경험을 했고 또 그 수도회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또 한국 수도회들이 이런 변화의 시기에, 도전의 시기에 어떻게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지혜를 청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은 조금씩 했었는데 오늘은 몰아서 한꺼번에 그 여러 주제를 동시에 다루게 되고 그리고 이 결과는 이미 아그리파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영상으로 녹화가 돼서 녹화할 때와 안 할 때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녹화할 때는 군더더기가 많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농담을 잘 안 하고 정보 전달 위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현장에 오신 게 뭐가 좋은가? 그런데 이렇게 실물을 본다는 거. 그죠? 그리고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맥락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저희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그 전달되는 정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함께 이 공간에 있게 되면 다양하게 교류를 해요. 비언어적인 것을 포함해서 또 우리 여기 오는 40몇 분의 수녀님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그 분위기, 맥락 이런 것은 영상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닫는 거하고 영상을 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영상이 대세인데 그 영상을 보고 뭔가 깊은 깨달음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보 전달은 되는데 인격적 교류가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잘 오신 거예요. 기대가 되시죠? 그리고 오늘 그 질문은 마지막 시간에 1시간을 다 비워놓을 거예요. 그럼 현재 각 수도회가 안고 있는 어려움들을 이것에 비추어서 어떤 상황인지 아주 짧게 제가 진단하고 거기에서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그동안 유럽과 그러니까 미국 수도회 또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이미 앞서서 경험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이것을 어떻게 대응했는지 하는 사례들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그대로 한국에 적용되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편적인 게 있어요. 가톨릭 교회가 보편교회잖아요. 보편교회는 공통점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공통점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차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미사가 전 세계 어디 가나 똑같잖아요. 그럼 이렇게 몇 가지를 못 바꾸게 해놨어. 그래서 그것이 이 보편성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수도 생활도 비슷하죠. 그 교회 법전에 보면 그 수도 생활 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축성 생활 법이라고 해서 한 200 몇 항 정도 되는 것이 교회 법전에 있는 걸 아시죠? 그럼 대개 가톨릭 수도 생활은 그 범위를 안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그리고 그걸 벗어나면 이 제도에서 가만두질 않아. 잘라버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틀 안에서 움직이니까 이게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비슷한 것이 유지가 돼요. 똑같지는 않은데 대체로 한 60, 70%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각자의 카리스마가 지금 10몇 개 수도회가 카리스마는 제각각이지만 한 80%는 생활 양식을 공유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앞서서 경험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반드시 우리와 공통되는 요소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죠? 이해력이 굉장히 빠르시네. 자, 그래서 요 간단한 현황, 이게 보면 이 서구 수도회들이 그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든 때가 65년부터예요. 65년 하면 뭐가 생각나셔요? 네, 제2차 바티칸 공회가 끝나면서부터 서구 수도회는 기울기 시작합니다.
재밌죠? 나중에 제가 우리 한국 거 보여드리면서 이 통계표를 보여드릴 텐데 그 그래프가 있어요. 정확하게 제2차 바티칸 공회가 끝나고 나서부터 이렇게 내려가. 계속 내려왔어요. 60년 동안 내려온 거예요. 올해가 폐막 60주년이니까 폐막 60년 동안 계속 내려왔죠. 우리는 그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해요.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해서 2000년까지 급속한 성장을 기록하다 2000년대 들어서 완만한 성장을 하다가 2010년쯤부터 냉정하게 말하면 그때부터 기울어요. 특히 여자 수도에만 기울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한 5년에서 10년 간격을 두고 남자 수도회가 기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요거에 이제 5년, 10년 간격으로 이제 교구 사제, 이 사제 성소도 똑같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여기 거의 법칙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 수도회가 제일 먼저 쇠퇴하고, 그 다음에 남자 수도회가 쇠퇴하는 이유, 좀 더딘 이유는 거기가 성직자가 있어서 그래요. 성직자가 있으면 뭐가 좋아요? 성사를 집행할 수 있죠. 성무를 집행할 수 있으니까 수행들보다 유용성이 있어요. 미사를 할 수가 있고 성사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수행들이 성사를 집행하고 뭘 할 수 있으면 누가 불편할까요? 뭐 아무나 불편하겠지, 누군가. 그래서 그걸 허용하면 숫자를 보세요. 그 여자 수도자 숫자하고 남자 수도자 숫자가 한 4배 차이가 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럼 누가 수도 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중에. 여자가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서품까지 주면 어떻게 돼? 끝나는 거지. 가톨릭 하는 게 여자 세상이 되는 거야. 이걸 참을 수 없는 거죠, 남자들이. 그래서 마지막 보루야, 여기가 남자들의 마지막 보루.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여자가 안 된다는 거야. 그건 예수님하고 뜻하고 상관이 없는데 제도가 그래요. 근데 다 아시잖아요, 이제 오래 사셔가지고. 뭘 하고 뭘 못하고 이거 다 아시지. 그 수도 생활은 모든 걸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없죠. 이제 다 아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계도 알고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못하고 하는 건 아시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런 정보를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제2차 바티칸 공회가 끝나면서 기울었던 것과 다르게 우리는 한 30년에서 35년 정도가 늦게 왔어요. 빨리 성장하고 빨리 기우는 거예요. 그럼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것도 제가 중간중간에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그리고 지금 남은 수도자들, 전 세계적으로 한 50만 정도, 50만 대 후반이 여성 수도자가 아직 카톨릭교에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연령이 꽤 높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70대 후반 정도가 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60대 초반 정도가 됩니다. 전체 평균이. 우리가 9,800명 정도 있으시거든요, 선생님들이. 그 9,800명의 평균 연령을 따지면 60대 초반이에요. 미국은 70대 후반. 그럼 저희보다 이런 경험을 적어도 30년 전에, 그래서 20년 이상 먼저 했기 때문에 저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생존을 위해서 근데 이게 생존이라는 말이 참 슬픈데 그래서 지금 미국 여자 수도의 최고 이론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샌드라 슈나이더 수녀님이 이제 몇 개의 논문을 발표하셨는데 그것도 다 2010년대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10년 지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미국 수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내용을 오늘 2편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할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는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시작한다고 할 때 기성수도에는 새롭게 시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죠? 그러게요. 왜 어려울까요? 자, 왜 어려우냐면 기존에 하시던 방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회헌이나 제도나 관습이나 역사 안에서 형성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걸 두려워하죠. 그러면 이 분명히 새로운 상황이거든요.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상황인데 과거의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근데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과 우리의 제도나 전통과 여태까지 살아온 역사를 볼 때 이걸 변경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것을 변화시킬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대적 필요를 놓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적응을 못해서 쇠퇴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도 자체가 결함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환경이면 많은 걸 바꿔서라도, 회원이나 회칙을 바꿔서라도 뭘 해야 하는데 그 상태에서 바꾸질 않아. 그걸 고수해요. 그러면 시대적 필요가 있잖아요. 새로운 시대적 필요가 생겼는데 이 낡은 방식으로 여기를 대처하려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 그리고 이게 이 국제수도회 같은 경우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다 있으니까 거기만 예외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켜라.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지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 유기적으로 새로운 상황이 왔을 때 빨리빨리 적응하고 바꿀 수 있으면 기회가 있지.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야. 우리 가톨릭 교회도 그렇고 가톨릭 수도회도 그렇고. 그래서 새로운 상황이 와도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기를 놓쳐서 이 적절한 시기가, 적절한 대응의 시기가 지나가 버려서 결국은 이 제도가 쇠퇴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게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틀에서 바꿀 수 있으면 아직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바꿀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바꿀 자신 있으세요? 자, 여태까지 살아왔던 걸 다 거슬러서 새롭게 시작할 용기가 있고 과감하게 시작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해. 그럼 미국 수도에도 마찬가지야.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나와서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아주 젊은 회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와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기존 걸 못 바꾸니까. 그래서 안 바꾸기도 하고 못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미국 교회가, 미국 가톨릭 교회, 이 가톨릭 여자 수도회 또는 남자 수도회도 이런 걸 치열하게 안에서 고민해요. 고민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존 틀 안에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새로운 틀을 만들고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시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 수도회가 현대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남아있지만 지금 한 4만 명에서 5만 명 사이에 이제 수행들이 남아 계세요. 제일 많을 때가 18만 명 가까이 이제 있으셨는데 지금 다 돌아가시고 나가시고, 그래서 지금 남아 계신 분이 한 4만 5천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평균 연령이 70대 후반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해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분들의 기본 생각은 수도자는 은퇴가 없는 거다.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런 한국 가톨릭 여자 수도회는 어떤 미래를 맞게 될까? 이미 맞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미래에 대해서 저는 이제 90년대 말에 예측을 했고, 그리고 2003년에 남녀 수도회가 함께 모여서 성소 대책 세미나를 하셨어요.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남녀 수도회 양성장들, 그리고 성소 담당들이 모여서 남녀 장사연합회가 함께 그 행사를 벌였고, 그래서 그 행사를 할 때 저도 발표를 하나 했어요. 제가 쭉 통계를 따라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앞서서 경험했던 나라들의 상황을 비교했더니 우리가 점점 앞서서 기울었던 나라들의 상황이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 성소라고 하는 게 단지 숫자가 주는 게 아니라 교회 사회에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어요. 성소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고 또 교회에 또 어떤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이 함께 변화하면 대체로 기우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면 그걸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법칙처럼 존재해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 여자 수도회가 지금 쇠퇴하는 거 맞죠?
여기서 쇠퇴한다는 건 양적으로. 양적으로 쇠퇴하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절대 숫자가 줄고 있으니까. 절대 숫자가 줄고 있다는 건, 자, 수행대가 최고 맥시멈으로 이뤘을 때가 1200명 정도였어요. 지금 9,800명 정도 되셨어요. 9,800명 정도인데 이 중에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분들이 몇 분 되실까요? 9,800명 중에. 많아요가 몇 명일까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한 5에서 한 7%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한국 선생님들은 진작에 벌써 줄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분들이 또 나이가 젊으시니까 평균 연령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서 양성을 받거든요. 양성을 받는 동안은 여기에 잡혀요, 통계가. 그 나라 잡히고 여기에 잡히니까 평균을 낮추고 숫자를 높여주는, 유지하는데 기여를 하시는데, 그분을 빼게 되면 한국 여자 수도에는 이미 2014년부터 계속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평균 연령 올라갔죠. 그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수도회가 한국 교회와 사회에서 담당하던 역할들이 줄었죠. 단지 숫자만 주는 게 아니고 그 역할도 줄어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역할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역할이 줄면 그 과거 수도자들이 했던 그 역할을 누군가 대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힘든 거죠? 우리가 빠지면 안 돼야 되는데, 우리가 빠졌는데도 돌아간다고 하면 선생님들한테는 타격이 있는 거지. 그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없어도 된다는 뜻 아니에요. 자, 대체가 불가능한 게 있어요? 자, 많으면 기회가 있는 거고,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 많으면 앞으로도 수도에는 할 일이 있는 거고,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역할이 없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적어요? 한숨이 나와, 갑자기.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이 다른 집단이 도저히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나 아직 하고 있지 않은 일 가운데 수도자만이 할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교구사제도 안 되고 남자 수도에도 안 되고, 더더욱이 평신도나 일반 사회 전문가들도 이 역할은 대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명료하고 많을수록 미래가 있는 거고, 그게 겹쳐서 다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사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 영역을 수험들이 떠난다고 했을 때 한국 사회가 대체할 수 있을까 없을까? 거의 완벽하게 대체하죠. 네? 완벽하게 대체해요. 그러면 이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곧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영역이. 그리고 의료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 병상수를 전체 한국 사회가 제공하는 병상수의 10%, 10에서 12%인가 그래요, 지금. 그러면 만약에 우리 가톨릭 병원들이 다 손을 뗀다고 하면 한국 의료계가 이걸 대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큰일이네. 빈센트 어떻게 했어요, 있네? 자, 그러면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발전했다는 거예요. 자, 수험들이 처음에 여기 진출하셨거나 시작하셨을 때 그때는 이런 영역이 거의 다 안 갖춰져 있었고, 또 국가가 가난해서 수도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70년대 말부터 조금씩 국가가 부유해지기 시작해요. 80년대 지나면서 점점점 충분하진 않지만 복지국가로 변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들어와요? 세금이 들어오죠. 그 세금이 들어와서 이제 선생님들이 거의 준공무원이 되죠. 준공무원이 된다는 게 뭐예요? 거의 세금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 우리가 운영하는 시설들이. 그럼 거의 다 직영시설, 자영시설이었는데 이 시설들이 거의 다 세금을 받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세금을 받으면 국가가 우리의 자율성을 존중할 리가 없죠. 그럼 우리가 자율적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굉장히 현저하게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직면한 거죠. 그러면 이제 국가가 볼 때 이제 충분히 이쪽에 인력이 충분하고 대처할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다 있다고 생각할 때 교회 양보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그동안 수도자들이 일을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일을 소홀히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도회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사명을 완수했다. completion. 자, 그럼 사명을 완수했으면 다음 사명을 찾거나 다음 사명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시대에 항상 수도자의 개입을 요청하는 현상들은 늘 있어요. 그러면 그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거의 다 우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면 그 일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사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 우리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사명은 무엇인가? 이 시대, 그 시대적 요청과 연결시켜서 그 사명을 찾을 때, 또 그 사명의 영역이 우리에게 새로운 역할을 주게 될 때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렬하게 전사해야지. 그래서 지금이 그걸 고민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 지금이 왜 중요하냐? 미국은 그 65년에 갑자기 이렇게 기울기 시작하니까 10년 단위로 이제 이게 10년 지나면 이제 이 하락을 멈추고 이제 바닥이야. 그러니까 다시 치고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걸 3번을 해요. 30년 동안. 그래서 이 대세 하락 국면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 현상이고 일시적 현상은 10년 지나면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때 10년 지났을 때 수도자들이 모여서 뭘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논의한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그래. 이제 곧 바닥을 칠 거야. 그래서 다시 튀어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 그런데 이게 30년이 가니까 이상해. 안 튀어올라. 그래서 왜 안 튀어오르는가? 그래서 그거를 거기도 남녀 수도의 그 연합회가 다 돈을 내서 3년 동안 조사 연구를 시켜요. 그래서 그게 이 미국 수도의 미래라고 하는 3년짜리 프로젝트를 하고 그걸 96년에 보고서를 내요. 그래서 보고서를 한국에서 제가 유일하게 입수했고 입수를 하는 게 또 뭐 제가 특별하게 입수하는 게 아니라 사면 돼. 그 보고서를. 그래서 당시에 제가 그 보고서를 샀는데 이 원래 조사 보고서는 한정판이니까 비싸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비싼데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샀어. 그래서 그때 보니까 지금 수험들이 고민하는 내용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이미. 그래서 저는 이게 그래도 사회과학을 제가 조금 아는 사람이니까 그 사회를 공부한 사람은 그래도 뭘 볼 때 이렇게 신학적으로 보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사회적 토대 구조의 문제까지 같이 보고 이런 현상이 사회적으로 어떨 때 이렇게 관념적으로 정신적으로 나타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니까 그때 나타난 양상이 한국교회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거야. 수녀들 사이에서 이미 수녀회 안에서. 그때 우리가 뻗어 올라갈 때인데. 그래서 제가 90년대 한 98년부터 그걸 보고 이 성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수도의 역할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사회적 교회적 요인들이 이런 게 나타나면 반드시 기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힌트를 얻었는데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한국교회에 이렇게 적용해 보니까 사회에서는 이미 나타났고 교회도 나타나는데 수도회가 조금 더디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 군데에서 다 나타나면 이건 반드시 기우는 징후다 라고 해서 98년에 처음으로 제가 이제 곧 기웁니다. 그래서 그때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때 아무도 안 믿었죠.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그때 장상 수님들께서 그럴 리가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라고 하시다가 5년 뒤에, 그로부터 5년 뒤에 되니까 뭔가 징후가 나타나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10년 지나니까 그게 아니 흐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체로 그렇게 예측되는 그 시점부터 다음 단계로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미 다 이렇게 다 드러나서 준비하는 건 늦어. 그럼 저희도 미국 수도회가 30년 동안 혹시나 하고 시간을 늦추다 보니까 대응하는 시간을 많이 빼앗긴 거죠. 그럼 저희도 이제 이미 이게 명확해졌잖아요. 거의. 요거 이제 10년 뒤면 이제 어디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나타나요. 그러면 지금 10년의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럼 10년의 시간을 벌어서 이제 쇠퇴하는 건 기정사실이다. 다시 올라간다는 생각하면 안 돼. 단언해요. 안 돼요. 그럼 이 안 된다고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선생님들은 그러면 성소자가 아예 없는 거냐? 아니에요. 성소자는 드물게 와요. 아주 감질나게 와. 그러니까 끊기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쇠퇴하면 다 문을 닫는 거냐? 아니죠. 지금 선생님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 그냥 대충 얘기하셔도 돼. 자기 나이 직접 얘기 안 해도 돼요. 응? 30대. 초반? 31세. 초반이 원래 34? 뭐, 이고 33까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31셔요. 맞죠? 아니에요. 그냥 30대 중반. 어? 30대 중반. 그냥 깎아줄 때 가만히 계셔. 그 세금도 안 내는 건데, 뭐 누가 뭐라 그래. 확인도 안 하는데. 자, 그러면 30대 초반이셔요. 그러면 지금 한국 여성들의 평균 수명. 한국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몇 살까지 살아요? 8, 90 너무 많고, 그냥 딱 찍어야 돼. 87세. 87과 88 사이에. 자, 그러면 선생님이 30이죠? 그런데 이게 무한정 늘어나는 건 아니고, 90 초반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명이 무한정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적어도 평균 수명이 90대 초반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수녀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계속 올라가요. 몇 년 남았죠? 60년 남았죠. 예수님한테 60년이 남았고요. 그리고 수녀님보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 또 나이가 더 어린 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걸리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회원들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는 앞으로도 50년, 60년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의 과제는 새로운 걸 뭘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 소득이 없이, 그 다음에 다 나이가 든 상태에서 최소 40년에서 50년을 살아야 되는 것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택이라고 하는 건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새로운 역할도 찾아야 하지만, 소득이 없는 나이 든 회원들끼리 40년에서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것까지를 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측면에서 생각 안 해요. 왜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이건 계획이 필요해요. 그래도 희망적인 거는 제가 몇몇 수도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수험들이 은퇴를 하시면 그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신대요. 생활보호 대상자 아시지? 그러니까 이 최저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인데, 그러면 그 생활보호 대상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 집 빼고 못 빼고 이러면은 의료 보장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길이 있어. 그래서 우리 복지국가가 되니까 좋은 점이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또는 차상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자존심 상해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보건복지부의 공무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험들은 국가유공자라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국가유공자래. 맞잖아요. 그 수험들이 개인을 위해 살았어? 그 한국을 위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유공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어떤 항목, 예를 들면 거기 6개의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2-3개 정도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란 법은 없어. 그래서 이런 이제 기회가 있죠. 그러니까 아주 비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예견되는 미래를 모른 척 하지 말고
새롭게 해야 될 일도 해야 하고 새로운 역할도 찾아야 되고 동시에 그동안 수도회를 위해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선배들이 무화하지는 않아도 존엄하게 그 노를 맞을 수 있는 준비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오늘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셨죠? 심각하죠? 왜 웃으셨어요? 어려워서? 아니, 그 쉬움을 여기 왜 왔겠어? 그 문제가 쉽다고 생각하면 고민도 안 하죠. 뭐하러 고민해요? 다 해결되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나만 모르나? 그랬더니 다 몰라. 그래서 여기 오신 거예요. 그게 다 모르니까 그래 한번 그러면 앞서서 경험한 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5년 뒤, 10년 뒤에 우리 모습인데 그 모습을 우리는 좀 더 지혜롭게 그리고 거기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보자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거예요. 잘 오셨죠? 네. 앞으로 60년을 네. 더 사셔야 되니까 오늘 이렇게 잘 새겨 들으시고 스토에서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NCR이라고 하는 게 내셔널 카톨릭 리포터라고 하는 이제 미국 그 잡지가 있는데 그 카톨릭 잡지가 있는데 여기가 페리스 힐튼 재단이라고 있어요. 그 페리스 힐튼이라고 아세요? 그 유명한 그 호텔 재벌이에요. 그리고 그 배우가 그 여자 배우가 그 집 가문에 이제 페리스 힐튼이라는 여배우가 있죠, 미국에.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취미로 하는 분이에요.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그 글로벌 시스터즈 리포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펀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다도 주고 지금 우리 수녀장상연합회도 작년에 그거 받으신 거죠? 그래서 수협내가 이렇게 수강료 안 내고 오는 거는 다 누구 덕이에요? 힐튼 덕이야. 페리스 힐튼 덕이야. 그래서 거기서 돈을 줘가지고 조사를 시킨 거지. 그래서 그 이제 보고서들을 쭉 찾아서 요즘 그 남아있는 수도회들이 여자 수도회들이 한 600개, 거의 600, 한 800개, 700개 정도 되나 봐요. 그 700개 정도 남았어요. 한때는 2,000개 정도 됐죠. 그러니까 2,000개 된 수도회가 한 700개 정도 남은 거니까 한 3분의 1로 줄었고, 그리고 그 3분의 1도 대체로 연세가 높고 회원이 적고, 또 그 700개도 계속 합병하는 거죠. 합병한다는 거 뭐예요? 비슷한 데끼리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대체로 비슷할 것 같다. 정확하게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뭐 카리스마가 아무리 다양해도 크게 묶으면 4-5개로 다 묶여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묶여서 비슷한 데끼리 묶는 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이 합병해요. 그러니까 소규모 수도회들이 하나로 합치는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재정적이고 인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게 목적이죠. 자, 우리가 아주 적은 숫자인데 큰 수도회들은 상관이 없는데 작은 수도회들은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40명 이하 또는 40명 이하인데 이 성청 설립 수도회가 아니고 한국인 설립 수도회들 같은 경우는 독자 생존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저런 상황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원 통합과 사명의 재정의라고 하는 건 카리스마를 없애는 게 아니고 카리스마를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카리스마를 확대 해석한다는 건 카리스마가 뚜렷한 수도회들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우리는 뭘 하는 수도회다 라고 하는 카리스마가 뚜렷한 거 가지고는 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이 안 되죠. 자, 예를 들면 우리는 결핵 환자를 위해서 처음에 설립된 수도예요. 그러면 결핵 환자가 다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못하죠. 자, 우리는 옛날에 한센시병 그분들을 사목하기 위한 수도였어요. 근데 지금 한센시병 안 생기잖아요, 한국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러면 그건 이제 더 이상 안 생기면 문을 닫아야 돼요. 여전히 우리가 회원들이 젊고 할 의지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카리스마를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이게 빈곤병이잖아요. 한센시병이. 못 먹어서 생긴 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져 생기는 병이란 말이에요. 다 잘 먹어. 그런데 보니까 그 시대에 가장 낮은 자를 상징하는 것이 이 한센시병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가장 그런 위치에 있는
이게 100년, 200년 전에 했던 그 시대의 그 의미를 갖는 지금 대상자는 누구일까라고 했는데 이제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알렉시안 브라더스, 알렉시오라는 수사회가 있는데 거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 한센시병 환자를 돌보다가 다 사라졌어. 그런데 그 시점에 카리스마를 식별하는데 에이즈가 창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즈는 당시에 그 잘 모르잖아요. 저희가 저게 어떤 병인지. 그리고 한번 걸리면 죽고, 그리고 치료제가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도덕적으로 굉장히 거기에다가 문제의식을 갖고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그 색안경을 끼고. 그러니까 그때 200년 전에 한센시 병과 비슷한 병이라고 식별을 하니까 에이즈 환자를 돌보는 수대로 이렇게 카리스마를 확대 해석하니까 생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리스마를 재해석한다는 거는 뭘 카리스마가 잘못돼서 뭘 바꾼다는 뜻이 아니고 최대한 거기가 공통되는 요소를 찾아서 이 시대의 사명과 최대한 일치시키려 노력하는 과정을 카리스마의 재해석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우리 의사님들도 뭐 건강하게 이렇게 열심히 잘 움직이시지만 건강할 때 우리가 그 건강이 그래서 건강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은퇴 연령이라는 걸 정해놓지 않고 내 체력이 담당하는 한, 즉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 건강에 허락하는 한 나이와 관계없이 사도직에 임하게 되면 이게 앞으로도 20, 30년 뭘 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그런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괄적으로 75세 되면 다 은퇴, 또는 65세 되면 은퇴. 이건 정부가 정한 거고 수도에는 이것과 다른 방식의 은퇴 기준을 적용하는 거죠. 정신 건강이 있고 육체적 건강이 있으면 은퇴 없다. 마지막까지 할 수 있으면 마지막까지 가는 거다. 그렇게 보면 인력이 부족하진 않아. 인력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자, 그리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성소가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데 저출산 때문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지금 25세에서 40세 이르는 여성들의 지금 절반 가까이가 결혼 안 하죠? 그럼 처녀들이 널려 있죠? 자, 성소 대상자가 막 널려 있어. 자, 그런데 안 오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성소에 밭은 줄지 않았는데 왜 안 와? 우리하고 뭐가 안 맞는 거야. 그럼 얘들이 종교성이 없어요? 있어요. 종교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과 그동안 해왔던 방식하고 안 맞는 것일 뿐이지. 얘들은 이 세속적이고 종교에 대한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선입견이에요. 편견이에요. 내 시대에 항상 진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진지해요. 그게 우리하고 안 맞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달라지고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그러면 요수도 생활 형태도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못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인 거예요. 대상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점점 건강해지잖아요. 그죠? 안 건강하신가? 선생님들이 건강하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건강하고 또 오래 살 수 있는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어. 장수할 수 있는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왜 선생님 왜 웃으셨어? 나 반응 좋아. 그리고 웃으시니까? 왜 장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느 일은 좋은 강의 들으면 저희한테 긍정적인 거 이런 것들을 또 개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박사님은 그냥 일반 신자인데도 이렇게 신앙하고 수도생활 이렇게 탐색하고 계시고 사실은 이런 것을 저한테 무의식적으로도 많은 것을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도 저희 더 건강하게 향해서 갈 수 있을까 많은 것들을. 너무 좋아. 제가 그래서 그 양성장님들하고 그 지난 주말에 이제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지막 시간에 그 선생님들이 장수할 수 있는 조건이 첫째, 때맞춰 식사가 나온다. 균형 잡힌 식사가 나온다. 두 번째,
외로울 수가 없다. 사람이 많아갖고. 근데 외로움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외로움, 끼니. 그 다음. 아니, 고령화돼서 빨리 연세가 드시고 늙는 방법, 늙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가 끼니가 제때 균형 잡힌 식사를 못하면 빨리 건강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정신 건강이 나빠지는 건 뭐예요? 사람들과 교류가 없을 때. 그러니까 외로움 때문에 생기죠? 근데 수도에는 외로울 수가 없죠? 아, 그렇잖아요. 세 번째 뭐가 있어? 장수할 수 있는 조건. 가만히 냅두질 않아. 그것까지 끊임없이 움직여. 그래서 건강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가 몸을 움직일 때까지 나의 역할이 뭔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힘들다고 생각해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수의 조건이야. 그게.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누군가 과제가 주어지고 나를 들볶는다는 거는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죠. 근데 이게 적당한 스트레스야. 그럼 4개가 다 있어. 장수해야 안 해요? 장수하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래서 제가 그걸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이 장수하실 거라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양원을 운영하는 수녀원에 가보면 똑같은 나이에 수녀님이 서빙하고 있고 거기 같은 나이에 어떤 분이 환자 누워있어. 바깥에 보면.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증명이 되잖아. 아니,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자들이 장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계속 장수할 텐데, 그럼 그 건강이 허락되는 한 그 몇십 년을 더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는 본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일 뿐더러 국가적 손실이고 우주적 손실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적절한 역할들을 찾아서 선생님들이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외부기관과 협력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끝까지 뭘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숫자가 줄고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동성이나 자유가 훨씬 더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라고 하면 일단 이동성이 떨어지죠. 그럼 이동성이 떨어지면 또 우리의 건강의 신체 기능도 조금씩 약화되잖아요. 그러면 그 비어있는 공간들을 어떻게 채울 거냐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런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그동안 해왔던 역할들을 누가 감당해 줄 것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평신도 협력자들을 찾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간다는 뜻입니다. 사도직 확장, 자원 공유 방식. 사도직도 뭘 새로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분들은 계속 시작해요. 시작하고 만들고 찾고. 그런데 과거와 다르죠. 과거와 다르다는 것은 과거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사도직을 시작하면 다수의 인원이 10년 이상씩 지속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거기서 일정 수입이 우리 스스로 이제 여기 나가 계신 분들의 생계뿐만이 아니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을 얻을 때 그 사도직을 시작해요. 처음엔 안 그러셨죠? 처음에 그냥 막 되는 대로 다 나가는 거예요. 초창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보장되는 게 아니지만 일단 이제 시작을 했고 시작을 하면 그렇게 세팅이 되죠. 그리고 국가가 이제 돈이 생기니까 그것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럼 이제 과거와 같은 이런 방식으로 사도직이 늘어날까?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주로 어떤 사도직이에요? 거의 개별 사도직, 소수가 함께하는 사도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라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사명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면 우리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기회가 없는 것이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30, 40대 때 집단을 이뤄서 큰 규모로 뭘 하는 것은 이제 안 돼.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 그럼 우리는 그런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 자원과 건강과 인력이 현저히 줄어든 상태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된다면, 이런 사도직을 새로 개척하게 된다면 그거는 거의 개인 사도직일 것이다. 그럼 개인 사도직이 되면 수도 생활의 형태가 바뀌어야죠? 그래요? 자, 그럼 우리는 다 공동체로 해야 되니까 안 되죠?
우리 죽어도 공동체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그걸 계속 고수하면 어떻게 돼? 지나가는 거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왜 미국 수도회들이 나중에 다 이렇게 개별화되느냐라고 하면, 물론 그게 양면이 다 있습니다. 반드시 이 좋은 것은 대가를 지불하죠. 자, 우리는 좋은 것만 얻고자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내가 더 좋은 걸 선택하는데, 그럼 우리가 하는 일들, 선택하는 것들이 대체로 좋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선생님 내가 아주 좋은 몫을 택했으니까 포기한 게 많았어요, 적었어? 많았지. 그러니까 포기한 게 많을수록 이게 소중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얻어서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고 다 얻은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는 방식의 욕심을 내는데 세상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 이제껏 살아보니까 없어. 수도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걸 선택하면 어떤 걸 못하게 돼요. 왼손이 하면 오른손이 못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 모든 걸 다 한다고 다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취사 선택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 다 얻고자 해. 그럼 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가 지금 뭘 할 수 없는 게, 할 수 있는 게 없다가 아니에요. 있어요. 계속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갖고 사는 동안 할 일이 계속 있어. 그리고 사회가 아무리 완벽하다 해도 항상 거기는 그 탈락자가 생기는 거고 희생자가 생겨요. 그런 사람들이 선생님들 보시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늘 염두에 두고 본다면 대상자가 사라지는 법은 없어.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가 있는 거지, 그 대상자가 사라지거나 뭐 AI가 다 대체한다고 해서 인간의 영역이 사라져요? 인간끼리 해야 될 게 더 많아졌어요. 왜? 사람이 필요 없는 거 지들이 다 알아서 하잖아요. 이제 공장도 불도 안 켠다잖아? 공장에 이 라이트가 없어. 없는 이유가 기계가 알아서 다 찾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니까 눈이 있어가지고 이 생물학적 눈 때문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완벽하게 알아서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인간들끼리 남은 거야, 지금. 그건 AI가 다 대신할 거고, 완벽한 거는. 그럼 남은 것들은 우리끼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인간끼리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졌어. 그럼 이거 예언도 아닙니다. 그냥 예측이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 사람끼리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졌어. 왜? 우리가 엉성하니까. 그죠? AI는 완벽하고 우리는 엉성해. 그래서 엉성한 사람들끼리 남은 거야. 그래서 엉성한 사람들끼리 우리가 서로 돕고 살아야 돼. 그러면 이 엉성한 사람들끼리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시대에 수도자가 할 일이 없겠어요? 많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정신의 어떤 거를 포기하든가, 변경하든가, 재해석하든가, 이렇게 해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존의 틀을 다 놔두고, 기존의 모든 지침을 다 놔두고 이런 상황에 대처하겠다고 하는 건 욕심꾸러기. 될 일이 아니다. 지금은 비상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상한 상황이라고 하는 건 이 시기를 조금 놓치거나 하면 나중에 비용이 더 들어. 그러니까 벌지 못해도 우리가 까먹진 않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좀 여태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발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분들이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가버넌스 모델, 그러면 전통적 리더십 구조가 이제 변화거든요. 여태까지 전통적 그 리더십 구조가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수직적이죠? 수직적이 아니에요. 자, 모든 개인에게 자유를 주면 어떻겠어요? 자, 모든 회원에게 자유를 줍니다.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자유를 준다고 하면 선생님들 불안하시 안 불안하시? 왜 불안하죠? 무질서할 것 같아,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단계에서 자율적으로 뭘 한다고 할 때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왜 안 믿으세요? 어? 믿으면 돼. 그러니까 최소한의 공동체의 규제가 있고 많은 것들이 자율적으로 가는 그런 리더십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 그러면 다 정신서원자고 수십 년씩 수도 생활했고 이제 누구 말을 듣겠어? 내 말만 듣는 거지. 그 자기 말만 들어야 되는데 내가 성숙하잖아. 그러면 성숙하면 적어도 지금까지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것에 기초해서 보면 어떤 범위는 안 벗어난다. 나에게 자유를 허용하더라도 수도자가 어디까지 뛸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는데 내가 막 이 수도복 입고 가서 뭐 맥주집에 가서 맨날 가서 술 먹고 뭐 담배 피우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적어도 그 선은 우리가 서로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고 그 선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훨씬 더 자유롭게 많은 분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뭘 해볼 수 있을 거다. 표정들을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쌤들. 왠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죠. 근데 이제 이런 요구가 있잖아요. 자, 지금 보세요. 이제 누가 있다는 게 중요한가요?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이런 게 지금 의미가 있나요? 최대한 자율적으로 사는 거잖아요. 내가 책임 있는 한 수도자, 한 회원으로서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그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을 정도의 자율성 이런 것이 있다면 책임 공유의 리더십으로 가도 되는 거죠. 요즘 그 쉐어드 리더십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모두 다 종신서원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처럼 이렇게 수직적으로 얘기하는 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힘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장상의 칼이. 보통 때는 이렇게 보듬는 손인데 문제가 생기면 칼이 되잖아. 자, 그럼 이 칼을 사용하지 않고도 어떻게 우리가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거고 지금 한국 수도에도 다 그 고민을 해야 돼요. 왜? 거의 다 대부분 종신서원자예요. 종신서원자가 누구의 통제를 받아요? 받는 거 자존심 안 상하셔? 뭐 자존심 상해야지. 자, 그러면 각자가 누가 딱 50분에 맞춰놨어요, 제가. 50분에 맞춰서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죠? 네, 저거 영상 때문에. 그래서 일단 종이 울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세상 없어도 우리는 쉬어야 한다. 쉬지요.